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궤적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자기 삶을 되돌아볼 때 드라마 같은 장면들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 눈물의 순간, 뜻밖의 만남과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수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며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풀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자랑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한 인간이 치열하게 버티고 살아온 기록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삶의 기록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도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살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품이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일 텐데 저는 너무 일찍 그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떠오르는 건 아마도 마지막 순간의 공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품에 안아주던 따뜻함, 그리고 금세 사라진 온기. 그 이후로 저는 세상의 추위를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셨습니다. 태권도 사단의 실력을 가진 건장한 체격, 훤칠한 외모, 마을에서 이름난 부잣집 도련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편안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3살 되던 해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은 정미소를 운영했습니다. 그 시절에 정미소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만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과 땅, 곡식 모두가 그 정미소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수철 어느 날 이웃 마을의 누군가가 저희 정미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창고 가득 쌓여있던 곡식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얀 쌀 포대들이 타들어가며 매캐한 냄새를 퍼뜨렸고 불길은 집안의 희망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누나와 저는 간신히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집안의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운명을 바꿔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분명 방화범은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상대 집안은 변호사를 두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아버지는 패소했습니다. 가장 부자였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가장 가난한 집안으로 추락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던 아버지는 술잔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3살 무렵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부잣집 아이의 흔적을 남긴 기록입니다. 그 뒤로 제 인생의 사진 속 모습은 언제나 누더기 옷, 고무신, 가난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년기는 시작부터 무너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배고픔과 추위입니다. 그 두 단어가 제 유년기를 지배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집에서 약 2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2km는 별것 아닌 거리일 수 있지만 겨울마다 고무신 하나 달랑 신고 걸어야 했던 어린아이에게 그 거리는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발끝이 눈에 파묻히며 시린 기운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양말이 없어 맨발로 고무신을 신었기 때문에 발은 금세 얼어붙었고 발가락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날이면 교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발은 이미 물에 젖어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눈을 털어내려 해도 고무신 안쪽까지 스며든 눈은 도무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 추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서 학교 운동장을 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겨울 방학이면 조금은 쉬어야 하는데 그때조차 학교에 불려가 눈을 치웠습니다. 아이들은 장난도 치고 눈싸움도 해야 할 나이였는데 저는 늘 눈을 쓸며 추위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밥은 제 인생 내내 가장 큰 결핍이었습니다. 쌀밥은 명절 때 큰 집에 가야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큰 집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쌀밥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숟가락으로 한술 뜨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기. 그 순간만큼은 모든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이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건 늘 보리밥, 강냉이죽, 김치죽뿐이었습니다. 밥을 지어도 그냥 먹을 수 없었습니다. 늘 다시 한번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끓이면 부풀어 올라 양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배를 채우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건 밥이 아니라 죽에 가까웠습니다. 입안에 넣으면 밥알이 아니라 퉁퉁 부른 덩어리들이 씹혔습니다. 배는 채울 수 있었지만 언제나 허전하고 허기졌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창피해서 배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친구들이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락 뚜껑을 열면 하얀 쌀밥 위에 김치, 멸치볶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시락 냄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향기였습니다. 한두 숟가락 얻어먹을 때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지만 집안 형편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의 따뜻한 돌봄은 없었고 새어머니는 늘 차갑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주셔도 그것은 사랑의 밥상이 아니라 단순히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고픔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고픔은 제 성장기에 가장 큰 동반자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가 고파서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늘 먹을 게 없었습니다. 김치통 안에 식고 물러진 김치, 바싹 마른 멸치 몇 마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김치 국물에 물을 타서 밥에 비벼 먹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끼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제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자주 먹어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혀끝에 남아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뜯어넣고 김치나 배추를 넣고 끓인 국. 그게 당시 우리의 대표적인 한 끼였습니다. 끓이면서 퍼져나오는 배추 냄새, 밥상 위에 놓였을 때의 허전한 모습. 먹고 또 먹어도 허기만 돌았습니다. 그 음식은 제게 포만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매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배고픔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도 배에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배고픔에 잠이 오지 않아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보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배부르게 먹고 살고 싶다. 어린아이의 소망이었지만 그 작은 바람은 제 삶을 지탱해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 저는 항상 배고프고 항상 추웠습니다. 제 인생의 밑바닥을 만든 건 다름 아닌 그 배고픔과 추위였습니다. 그 결핍이 있었기에 저는 더 강해져야 했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는 홀로 저와 누나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정미소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었고 가난은 날마다 아버지를 옥죄어 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홀로 어린 자식들을 키우기엔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 선택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주변에서는 계모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계모라는 단어 앞에 차갑고 무서운 이미지를 붙입니다. 불행히도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새어머니도 따뜻한 모습보다는 차가운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술에 기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어린 눈으로도 그것이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절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힘겨운 표정을 지었고 술잔만이 아버지의 유일한 도피처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말투는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술이 더해질수록 짜증과 분노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은 종종 저와 누나에게 향했습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는 그분에게 자식이 아니라 남의 아이였습니다. 그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어쩌다 잘못을 하면 혹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겨울에 물을 길어오다 발이 미끄러져 엎질렀을 때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매를 맞았습니다. 물동이를 제대로 들고 오지 못했다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누나와 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집 안에서 살았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조차 네가 먼저 들어가라. 아니, 네가 먼저 들어가라 하며 서로 미루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유 없이 매를 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어 이불을 덮을 때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까지 덮으면 새어머니는 이유도 없이 제 머리를 꼬집곤 했습니다. 왜 숨는 거냐? 뭐가 잘못됐느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꼬집음은 어린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따뜻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공포와 긴장, 불안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늘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도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제게 집은 그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오면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은 언제 매가 날아올지 모르는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저와 누나를 다그치곤 했습니다. 우리는 늘 몸을 움츠린 채 숨죽이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새어머니도 힘드셨을 겁니다. 가난한 집안에 시집와서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녀 또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를 맞는 아이로, 이유 없이 혼나는 아이로 살았습니다. 그 시절은 마치 긴 터널 같았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이라는 건 제게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웃음소리보다는 울음소리가 더 먼저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은 제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무렵 집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재산도 일할 힘도 삶의 의욕도 많이 잃으셨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향한 곳은 서울 난지도였습니다. 난지도는 지금 세대에는 공원이나 월드컵 경기장으로 기억되겠지만 그 시절 난지도는 서울의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끝없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악취, 여름이면 파리와 모기떼가 날아다니고 겨울이면 연탄재와 먼지가 바람에 실려 눈처럼 흩날리던 곳.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이 아니었지만 삶에 지친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처음 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대신 쓰레기 더미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 허술한 비닐하우스를 세운 것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의 울음소리, 밥 짓는 연기, 술에 취해 고함치는 소리, 온갖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탄재와 흙을 덮어 바닥을 다지고 철대로 뼈대를 세운 후 비닐을 씌워 겨우 집 모양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집이었습니다. 여름에는 그 집이 마치 찜통 같았습니다. 태양이 비닐 위로 내리쬐면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한낮에는 집 안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바닥은 금세 끈적거렸습니다. 아이였던 저와 누나는 작은 바람이라도 들어오길 바라며 문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와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고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발을 비비며 잠을 청했지만 추위는 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았던 기억은 제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겨울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여름마다 더위에 지칠 때면 저는 본능적으로 그 시절의 하우스집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26살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돌아올 때면 친구들이 사는 반듯한 집들이 부러웠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 기와 지붕이 얹힌 집,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그런 집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속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비닐하우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대부분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술로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우리는 변변한 장례식장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엔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길은 우리 하우스집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초를 켜고 조용히 곡을 하며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서글픈 시간이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배고픔이나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마지막 이별조차 존엄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우스집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람은 환경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을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있었기에 저는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조금씩 발버둥 칠 수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집은 제게 지옥이자 동시에 제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오늘의 저를 만든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난지도 하우스에서 살던 시절 저는 늘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집은 따뜻한 곳이어야 하는데 제게 집은 언제나 차갑고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술에 취한 아버지와 무서운 새어머니,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은 제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 작은 피난처. 중학교 2학년 무렵 저는 처음 도서관이라는 곳에 들어섰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공간,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묘하게 안정되는 공기. 그곳은 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라면 젬병이었습니다. 구구단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고 알파벳조차 몰랐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글자들이 제겐 외국어처럼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늘 꼴찌였고 선생님도 저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 애는 그냥 포기한 아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기 싫었던 저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을 펼치게 되었고 조금씩 글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꼴찌에서 상위권으로.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매일 도서관에 앉아 있으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모르는 글자를 다시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고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작은 성취가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제 마음에 불씨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꼴찌였던 제가 1년 만에 반 14등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놀랐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공부의 진짜 이유. 저는 사실 공부를 좋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따뜻했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제 삶의 출구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글자를 이해할 때마다 제 안에 있던 열등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도망치던 아이가 차츰 자신을 세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면 한 그릇의 행복. 그 시절 도서관에는 작은 매점이 있었습니다. 라면을 팔았는데 학생들에게는 조금 싸게 주곤 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라면을 사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실 때 저는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보상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도 버텼구나. 내일도 할 수 있다. 라면은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작은 승리, 큰 자신감.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고 시험 성적이 오르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 칭찬하는 경험.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나를 살릴 수 있다. 공부는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집을 피해서 도서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해 도서관에 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도망이 목적이 아니라 꿈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가난했고 배고팠고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의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나중에 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 시작한 공부. 하지만 그 공부는 결국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인생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